시가 6시 이제 41분 막 지났는데요. 아침에 운동하시면서 이 방송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 댓글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들의 이런 기분 좋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는 바람 강력하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그 바람을 깨지지 않게 우리의 바람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분과 또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요새 뭐 매크로 변수 많아서 또 페이퍼 많이 쓰세요? 네? 예, 아니에요? 뭐 페이퍼는 쓰는데 네. 피곤해 보여요. 오늘 좀 약간. 그래요? 네. 아, 잠 잘 못 일찍 주무셨어요? 일어나서 그런 그쵸. 겁니다. 예. 어떻게 지금 시장이 워낙에 강해요. 네.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상승장의 진입으로 우리가 이제 쭉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아직 금리 결정도 확실하게 뭐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그런 마음이 좀 크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지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정말요? 보통 사랑의 심리가 네. 증시 흐름을 또 좌우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이긴 하니까요. 그쵸.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변수들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뭐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오른 것보다는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증시를 괴롭혀왔던 변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전쟁과 물가, 긴축. 근데 이게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증시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는 올해 1분기 때부터 이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항상 드렸던 얘기, 실질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큰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됐고요. 또 6월 FMC 이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시 완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미국 경제지표 가운데 2월 근원 PC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실질정책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멀지 않았다는 점과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실질정책 금리가 양위값으로 전환된 구간에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정의 상관관계가 형성된 게 항상 확인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3분기,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니스콘 유지가 가능하면서 점진적으로 오름폭을 높여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하반기 밴드를 3,849포인트에서 4,575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 때 4,600포인트를 상회한 오버슈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혹시라도 이제 기대하는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얕은 조정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는 좀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 좀 사고자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네.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강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여건들을 쭉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2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CME 패드워치에서도 한 열흘 기준으로 갑자기 동결 확률이 확 올라오고 근데 사실 이게 동결은 동결인데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동결했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아직은 완전한 금리의 인상이 끝은 아니야. 이번에 만약에 동결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일파 미국 증시가 네. 금리 동결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시장이 해석하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정말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6월 FMC 때 금리 동결하고 나서 7월 달에 25pp 금리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호주 중앙은행의 예처럼 연준이 그 전철을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은 당장 좋겠지만 다음 달에는 시장 흐름이 또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월 FMC 때 과연 금리 동결하는 게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올리고 매일 먼저 맞고 그냥 파월이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습니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 툴 6월 FMC에서 동결을 79.2%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확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존대로 일관되게 얘기를 인상? 하려고 합니다. 저는 6월 FMC에서 25bp 금리 인상하고 네.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을 기정사실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6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중요하죠. 이미 고용은 발표가 됐고요. 네. 근데 시간당 평균 임금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4.3%, 전월 대비로도 0.3%, 전월치가 각각 4.4, 0.5였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사실 이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잘 나왔잖아요. 이거는 연준이 25pp 정도는 충분히 금리를 올릴 수 올릴 있는?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떻게 보면 연준이 25pp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줬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인데 네. 제가 예전에 나와서 이 앞자리가 바뀌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거듭 강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앞자리가 바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자리가 바꿀 만한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상치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4.1%, 블룸버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전월치가 4.9%였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치가 5.2%. 그리고 이제 전월치가 5.5%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5월 소비자 물가와 전월치를 비교를 해보면 또 이번 달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금리 인상 중단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눈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pp 금리 인상 중단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25pp 금리를 올리는 이유들. 우선 3월 FMC 때 올해 전도표를 상향 조정한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때 전도표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해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정책금리의 상단을 5.6에서 5.9로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도 금리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4.1에서 4.3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연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높은 매파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4.5에 끝났었는데 네. 지난해 중위값이 4.4 그리고 지난해 상단이 4.6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위값과 상단 사이에서 연준은 최종 정책금리를 결정한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올해도 연준은 시장 기대치와 다르게 상단과 중위값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게 올해 최종 정책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지금 7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준은 지난해 9월 달부터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정책금리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강도 통화긴축에 따른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정 기간을 넘어서게 돼버리면 하반기 때 미국은 경착륙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도 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올해 상반기 때 금리 인상 중단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 특히 6월 달 FMC를 통해서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고 공신화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는요. 이대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위아더 월드 상승장으로 가자. 손에 손 잡고 우리 이제 아,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더 올라가자 으쌰으쌰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문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제 시나리오가 FOMC에서 펼쳐져야 할 텐데 만약에 정말 CME 패드워치나 이런 전반적인 보도가 되는 내용들에 따르면 동결이 되고 추가적인 이제 인상의 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 시장은 어쨌든 동결보다는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시사로 주가가 조정을 단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조정 시 매수다. 조정 시 나는 풀베팅이다. 현금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좀 걱정해야 할 만한 뭐 약간 하락의 시그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네, 하락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들이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일부 섹터, 종목 위주로 편중돼서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락장의 전조 시그널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할 때 주도하는 섹터와 종목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얘기는 해드렸지만 그나마 조금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는 6월 FMC 때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7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7월 달 증시가 시장을?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사실 지금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퇴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거론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아마 보실 건데 뭐 금리 인상 확률이 아니라 올해 내년도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의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올해 11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인하할 단행할 수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었지만 그게 이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퇴보하고 있고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 대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연준의 정책 금리는 5%에서 5.25 정도로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7월 달에 25pp 금리 인상을 해서 네. 올해 연준의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1년 전까지 놓고 봤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중반 정도 되면 2% 수준으로 여기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4.9% 정도이기 때문에 4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2배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지고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 시점은 후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스나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 알파벳 이런 주가 지수도 30%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6월 FMC 때 금리를 동결하고 7월 달에 25pp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정도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의 수준이 조금 올라가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하락할 수 있는 빌미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연준과 시장 간에 이 통화 정책을 두고 이 이견들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 증시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거는 그냥 시장이 요즘에 좀 걱정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쪽이 아니라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지만 네. 결국에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좀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시장이 하락의 빌미를 찾게 된다면 지금 금리 동결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뭔가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좀 후퇴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유연한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경기는 어떤가요? 경기. 어, 아, 왜 먼저 웃으시는 거예요? 좋아서 웃으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좀 음. 고정관념 같은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얘기를 계속 거듭해 드리는 이유는 음.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IMF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1월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4였는데 1.6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심플한 것 같아요. 지난해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논거인 것 같은데 미국은 빠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긴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민감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기업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받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들이 그렇게 크지 네. 않았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하살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가계와 기업과 같은 채무자가 사실 짊어진 게 아니라 돈을 꺼준 은행들이 짊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찾는다고 하면 네. 결국 금융 부분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VB 사태 이후에 정책 당국이 신속하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완화된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진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인 거고요. 지금은 금리 민감도가 그렇게 낮은 상황이라서 가계들의 소비 여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양호한 경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를 네.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 때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는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고용시장 좋고 또 초과저축액이 올해 소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현재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용과 소비, 부동산 이 트라이앵글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은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 경기 안 좋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또 문수성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굉장히 깔끔하고 항상 보면 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림 없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수성님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비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제 미국의 가장 큰 GDP 항목에 포함되는 영역이라서 그 계속해서 뭐 이슈로 나오는 뭐 카드에서 그 결제액이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돈 많은 완전 초 부자들은 계속 쓰지만 중산층들의 소비가 약간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의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소비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수석님,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참 많잖아요. 일단 뭐 CPI 발표, 미국의 FOMC도 있지만 일본과 유럽에서의 또 이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죠. 그들은 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제가 준비한 화면 송출해 주시면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사실 뭐 FMC도 중요하지만 사실 15일 날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주 자산 투자와 같은 5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전월과 비교하면 사실 예상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이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지난달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는 안 좋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유럽의 22차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ECB는 현재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25pp 정도 금리를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6일 날 일본 BOJ 금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4월 통화정책 회의 금정위를 통해서 섣부른 긴축은 물가 목표치 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금융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 정도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경제 지표를 좀 준비했던 이유는 네. 미국 증시가 앞으로 그동안 이제 유럽 증시나 일본 증시처럼 그 행보를 따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은 지난해 8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난해 1월 수준 정도까지는 올해 하반기 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월 수준이 어느 정도였죠?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4,600 정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반기 밴드도 4,600을 오버서 슈팅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뭐 요인들 중에 하나는 유럽 증시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유럽은 이미 지난해 1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 12월 그러니까 유럽 증시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둘 정도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들을 미국 증시가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금융요건 긴축 완화라는 큰 틀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증시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측면은 좀 달라요. 물가를 놓고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기준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떨어지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올해 3월달 고점을 형성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들어오면서 좀 유럽 증시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유럽 증시만큼 그렇게 올라가진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6월 FMC를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는 이 금융요건 긴축 완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동안에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얕은 조정이 있을 때마다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각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확고한 뷰와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게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문수성님께 오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예, 감사드린다고 제가 고맙습니다. 대표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심층 인터뷰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